30년 만에 마주친 남자가 아내를 못 알아봤습니다. 아니, 못 본 척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그 남자가 왜 고개를 돌렸는지 그 30년의 비밀을 얘기해 볼게요. 1985년 봄, 온정시장. 나선애는 갓 결혼한 새댁이었습니다. 늘선한 약국 유리창에 직접 손으로 쓴 글씨. 약사 가운이 어깨에 조금 컸지만 눈빛 하나는 시장 전체를 압도하던 여자. 남편 공기철은 그런 선애 옆에서 늘 웃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고 정이 넘치고 지나가는 고양이한테도 말을 거는 사람. 아이도 생겼습니다. 정한이, 대한이. 돈은 없었지만 웃음은 넘쳤고 좁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행복이 끝난 건 1996년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공기철은 그날도 야간 왕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온정시장 뒷골목을 지나던 중 창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철은 발을 멈췄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야 했습니다. 근데 공기철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철은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렸습니다. 온정시장을 쥐고 흔드는 검은 세력들. 겉으로는 멀쩡한 얼굴로 시장 상인들 위에 군림하던 그 사람들이 뒷골목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날 밤 공기철은 집에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혜한테도, 아무한테도. 그냥 평소처럼 밥을 먹고 아이들 머리를 쓸어주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약국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공기철이 왕진을 나갔다 돌아오면 누군가 미행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공기철 앞에 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본 걸 잊어버려. 아니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공기철은 그날 밤 선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정한이, 대한이. 막 걸음마를 뗀 대한이가 아버지한테 안기려고 팔을 뻗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그 팔을 잡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아이들이 위험하다. 공기철은 혼자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온정시장에서 그 세력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공기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으면 가족이 먼저 당하는 거였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야간 왕진을 마치고 돌아오던 공기철은 양지바른 한의원 뒤편 창고 앞을 지나쳤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신음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구인옥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양지바른 한의원 원장 양선출의 아내. 손목에 상처가 있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의사였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공기철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오랫동안 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다. 양 어른의 완고함, 정서적인 무관심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야. 한의원에서는 신경성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내 눈에는 상태가 심각한 것이 보였다. 공기철은 응급처치를 마친 뒤 구인옥을 먼 친척에게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것이 뻔했고 동익이, 동숙이, 그 어린 것들이 엄마의 일을 알게 되면 평생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틀이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이틀이면 된다고.
그런데 이틀 뒤 온정시장으로 돌아오려던 공기철 앞에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온정시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보게 해주겠다고. 공기철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가족이 위험하다. 내가 사라지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격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가족한테 손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내가 불륜남으로 도망간 나쁜 놈이 되면 선혜는 피해자가 되니까 오히려 시장 사람들이 선의 편이 된다. 공기철이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게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거기다가 이미 온정시장에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공기철이 한의원 원장 아내와 밤에 함께 사라졌다고. 불륜이라고. 도망쳤다고. 이틀 사이의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공기철은 그 소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인옥의 비밀도 지키고 자신이 나쁜 놈이 되어 가족도 지키는,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공기철은 편지를 썼습니다. 선혜한테 진실을 적었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서 본 것을,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런데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찢어버렸습니다. 이 편지가 선혜 손에 들어가는 순간 선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선혜가 움직이는 순간 그 사람들이 선혜한테 손을 댈 거였습니다. 공기철은 편지를 수백 번 썼다가 수백 번 찢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공기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도 잊었겠지. 이제 돌아가도 되겠지.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선혜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버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댁 어른들한테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도 약국 셔터를 매일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공기철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돌아가면, 이 꼴로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선혜한테 그게 위로가 될까? 1년을 혼자 버텨낸 그 여자한테. 1년이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10년이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공기철은 그 작은 읍내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온정시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가족의 소식을 신문에서 오려 벽에 붙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채로. 그리고 2026년 봄, 온정시장 뒷산 둘레길. 가족이 너무나 그리운 공기철은 그날도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의사가 하루에 한 번은 걸으라고 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걸어오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공기철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나선혜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이토록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공기철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세상 무서울 게 없던 그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기철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달려가야 했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살아있었다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꼴을 봤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걸음이 느린 초라한 노인. 30년 동안 혼자 낡은 집에서 건강보험도 없이 약을 사 먹으며 버텨온 사람.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30년을 도망쳐온 사람. 이 꼴로 선혜 앞에 설 수 있을까? 30년을 혼자 다 버텨낸 그 여자 앞에. 이 꼴로.
공기철은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처음 보는 사람인 척,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 나선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공기철. 공기철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가, 30년 만에 불리는 그 이름이. 공기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걸 느꼈지만 닦지도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선혜의 단골 손님 복순이 약국에 들어왔습니다. 약 봉투를 받아들며 이런저런 잡담을 늘어놓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요즘 몸이 영 안 좋아요. 나선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복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의사였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일을 접고 지금은 그냥 조용히 혼자 살아요. 고집이 세서 병원도 안 가려 하고 건강보험도 없이 그냥 버텨요. 복순이 피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워낙 고집불통이라 평생 똑같은 것만 좋아해요. 밥도 맨날 같은 거 먹고 신발도 평생 같은 브랜드만 신고. 나선혜가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복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빠 방에 가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벽 한쪽에 신문 스크랩이 엄청나게 붙어 있거든요. 온정시장 얘기가 나오는 기사면 죄다 오려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나선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의사 출신, 건강보험 없이 혼자 사는 사람, 그리고 온정시장 기사를 30년째 오려붙이는 사람. 나선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겹쳤습니다. 나선혜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오빠분이 어디 사신다고 하셨죠? 복순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밝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버스로 한 40분쯤 가면 있는 작은 읍내요. 거기서 혼자 살아요. 종이 딸랑거리며 복순이 나갔습니다. 약국 안에 정적만 남았습니다. 나선혜는 카운터 앞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선혜는 서랍을 열어 리본으로 묶인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보낼 주소가 없어서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맨 위에 편지를 들어 첫 줄을 읽었습니다. 정한 아버지에게라고 적힌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나선혜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버스 후 40분. 나선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날을 골라 혼자 버스에 올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입술에 연한 색조를 올리면서도 왜 그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보지 못한 남편을 만나러 가면서 아내는 무의식적으로 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파란 대문. 안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사이로 가래 끓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약사의 귀로 들으니 좋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구두 한 켤레. 낡고 비축이 다른 검정 구두. 그 남자는 평생 같은 구두만 고집했습니다. 그것마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선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문에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막상 마주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선혜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2번을 찾아갔습니다. 2번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번째 방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쓰레기를 내놓으려던 남자가 나선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난번에 본 그 남자였습니다. 공기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선혜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뛰다시피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내달렸습니다.
그날 밤 손자공 우재가 할머니 노트북에서 복순과 나선의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약 목록, 마을 이름, 건강 상태를 넌지시 확인하는 대화. 건강보험 없이 30년. 할아버지가 집을 나간 것이 정확히 30년 전이었습니다. 공우재는 아버지 공정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를 찾은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공정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우재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두 형제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공대한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시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거야? 공정한이 핸들을 꽉 쥔 채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형제는 파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 딱 봐도 예전이 아버지였습니다. 형제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공정한의 공명정대한 의원 개원 기사. 한성미의 방송 첫 출연 기사. 공주아의 디자인 공모전 수상 소식. 공우재의 의대 졸업 기사까지. 30년간 멀리서 가족의 소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나선혜의 약국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 전화기 옆에는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은 흔적처럼 손때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대한은 자신의 재활치료사 자격증 기사를 발견하고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맞죠? 공기철이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하나, 크게 컸구나. 공정한이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은 겁니까? 공기철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야간 왕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의 뒷골목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렸어. 온정시장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뒷골목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어. 공정한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며칠 뒤부터 낯선 사람들이 약국 앞을 서성거렸다. 미행이 붙은 거지.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왔다. 본 걸 잊어버려. 아니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공대한이 숨을 멈췄습니다. 공기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한이가 나한테 안기려고 팔을 뻗었어. 그 팔을 잡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내가 사라지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격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가족한테 손댈 이유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떠나기로 했다. 근데 떠나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 밤이었다.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양지바른 한의원 뒤편 창고에서. 공기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구인옥 씨가 쓰러져 있었다. 손목에 상처가 있었고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먼 친척에게 데려갔다. 병원에 데려가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것이 뻔했고 동익과 동숙 그 어린 것들이 엄마의 일을 알게 되면 평생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이틀이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 이틀 사이에 두 가지가 동시에 터졌다. 구인옥 씨와 함께 사라졌다는 불륜 소문이 온 시장에 퍼지고 그 나쁜 놈들이 온정시장으로 돌아오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는 경고가 다시 날아왔다. 공정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공기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다. 내가 불륜남으로 도망간 나쁜 놈이 되면 선혜는 피해자가 되니까 시장 사람들이 선혜 편이 된다. 그 나쁜 놈들도 피해자인 선혜한테는 손을 못 댄다. 구인옥 씨 비밀도 지킬 수 있다.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게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공정한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엄마한테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기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혜한테 말하면 선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선혜가 움직이는 순간 그 사람들이 선혜한테 손을 댈 거였다. 편지를 수백 번 썼다가 수백 번 찢은 게 그래서야. 그렇게 한 달이 1년 됐고 1년이 10년 됐고 10년이 30년이 됐다. 공정한이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산책로에서 엄마를 왜 모른 척한 겁니까? 공기철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봤다. 단번에 알아봤어. 공정한의 숨이 멎었습니다. 공기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달려가야 했다. 근데 내 꼴을 보니까 흰머리에 등 굽은 초라한 늙은이가 30년 동안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혼자 처박혀 살아온 사람이 이 꼴로 선혜 앞에 서는 게 그게 더 비겁한지 같았다. 선혜는 30년을 혼자 다 버텨냈는데 결국은 또 도망친 거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공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정하나. 공정한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엄마 앞에서는 변명하지 마세요. 사정이 어떻든 30년간 엄마를 혼자 두고 간 건 사실이니까. 공기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형제는 그날 밤 아버지의 작은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좁은 방바닥에 나란히 누운 세 남자 사이로 3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나선혜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은 눈이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녀왔구나. 공정한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선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나도 갔었다. 2번이나. 나선혜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직접 듣겠다. 왜 떠났는지, 왜 안 돌아왔는지 내 앞에서 내 눈을 보고 말하게 해야 해. 온 가족이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파란 대문 앞에 차가 멈췄을 때 나선혜가 가장 먼저 내렸습니다. 혼자 들어갈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공기철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문 앞에 서서 혹시 다시 오지 않을까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선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간 삼켰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공기철이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두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공기철은 그날 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창고에서 목격한 것을, 협박을 받은 것을, 가족을 지키려고 나쁜 놈이 되기로 결심한 것을, 구인옥을 구한 것을, 그리고 산책로에서 알아보고도 고개를 돌린 것을. 이야기가 끝난 뒤 나선혜의 울음이 그쳤습니다. 나선혜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 공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서. 당신이 움직이면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손을 댈 거라서. 나선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 거예요. 같이 방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혼자 다 결정한 거잖아요. 공기철의 입이 열렸다가 다물렸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선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30년간 바람난 남편의 아내로 살았어요. 그 모든 걸 혼자 견디면서도
당신이 돌아올까봐 매일 편지를 썼어요. 같이 싸울 수 있었는데 당신 혼자 다 짊어진 거잖아요. 공기철이 무릎을 꿇은 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한 거. 미안하오. 나선애가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서운함과 안도와 슬픔이 뒤엉킨 눈이었습니다.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할 일이 있어요. 이 사실을 양 어르신에게도 알려야 해요. 진실은 한쪽에만 전해져서는 안 돼요. 한쪽만 진실을 알고 한쪽은 오해 속에 사는 게 이 두 집안을 30년간 갈라놓은 원인이잖아요. 양현빈이 양선추에게 진실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손목에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선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완고함과 무관심이 아내를 그 지경까지 몰아간 것이라는 사실이 평생을 떠받쳐온 체면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내 탓이구나. 다 내 탓이야. 구인옥을 결국 찾았습니다. 주소지 근처 요양원에 신원 미상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치매가 깊어 기억의 대부분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양선출이 침대 곁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구인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오므라들었습니다. 양선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인옥아. 내가 잘못했다. 40년 넘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 조용한 병실을 울렸습니다. 나선애와 양선출이 함께 구인옥의 병실을 찾던 날. 양선출이 한쪽 손을 잡고 나선애가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30년간 원수로 살았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공주아가 양현빈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두 분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양현빈이 공주아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마치 화해를 중재하시는 것처럼 보여. 공기철은 나선애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비운 자리에 하루아침에 돌아가면 그건 또 다른 폭력이 된다. 정하나. 나선애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매주 한 번 약국으로 직접 약을 받으러 와요. 건강보험 없이 30년 동안 아무 약이나 사 먹었으니 이제는 제대로 된 처방을 받아야죠. 공기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나선애가 한 박자 쉬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끼니 거르지 마세요. 공기철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려. 나선애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속 태우는 것도 똑같아요. 그날 밤 나선애는 처음으로 받는 사람의 주소가 적힌 편지를 썼습니다.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직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편지가 더 이상 서랍 속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산책로에서 아내를 못 본 척했던 그 남자. 사실은 단번에 알아봤던 그 남자. 가족을 지키려고 나쁜 놈이 되기로 결심했던 그 남자. 그 남자의 30년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집안의 30년이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이 드라마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